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우려가 크고 여행, 항공 등 관광산업 전반의 시름이 깊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안전한 여행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생존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유영기 공주대학교 국가사회안전대학원 초빙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김소영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동 같은 거 느껴가지고 그냥 뭔가 했는데 몇 초 뒤에 팡 하는 소리가 나고. 하고 난 거 보고는 도저히 기분도 그 놀러 갈 기분도 아니고 바로 취소했습니다. 생각에. 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대형 항공기 사고가 지금 연달아 터지면서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분께 차례로 최근 항공기 사고 현황과 추세 등을 한번 짚어볼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이근영 교수님께서 한번 최근 항공기 어떤 추세인가요? 현황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 6대 강국으로서 항공 운송이 상당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히 안정적인 운항을 이어왔습니다. 네. 특히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저비용 항공사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그런 아주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에 연이은 항공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또 규제 당국인 국토교통부 또 항공사를 비롯한 공항공사 등의 전반적인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께서 이제 저가 항공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이랄까요? 이 항공기 사고는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 교수님 요즘 사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요즘 최근의 사고들 보면은 이 사고가 거의 많이 없다가 이렇게 또 추세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고고,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제주 항공 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드러나는 사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현상만 봤을 때도 좀 조류 충돌이라든가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그 로컬라이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더 개선하고 더 발전시켜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소영 교수님께서는 항공사 승무원 출신으로서 이런 사고를 접하면 좀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예전에 비행할 때도 사고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 2번 정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제주도에서 이번에 제주항공이 일어난 것처럼 무항공항에서요. 비행기 동체 착륙을 해서 다 무사히 탈출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화면을 볼 때도 동체로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살짝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게 인재 사람의 부족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상승하면서 이런 원인들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인재 가능성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항공사고가 일어나는 게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김소영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인원의 문제, 어떤 조직의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뭐 원인으로 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김소영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지금 일련의 사고들이 원인 뭐 어떻게 나름대로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학생들을 채용시키고 기업에 항공업체에 이렇게 지원하고 채용하는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항공시장을 완전 그냥 클로즈 시킨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지금 다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그 반등으로 엄청난 그 관광객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채용은 그에 못지않게 도달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저는 제일 큰 원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공업계에 계신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경력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단절이 되니까 그런 피해가 좀 나타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항공사고 원인. 저는 이제 이번 무안공항에서의 제주 항공사고에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것은 그 제일 어쨌든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 조류 충돌로 이렇게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나왔다시피 엔진에서 조류의 혈흔이 나타났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겨울철 또는 가을 겨울철에 조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항공기가 접근을 했을 때 미리 조류 퇴치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조류 퇴치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제 이 매스컴상에 나왔던 게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조류 퇴치조에 1개조 4명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중에서도 그것도 2명이 근무소고 2명이 교대로 했다는데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로컬라이저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이 로컬라이저도 그때 이제 식별이 됐잖아요. 전국에 있는 공항에 대해서 로컬라이저 밑에 콘크리트 구조가 있었던 게 그때 다 드러났지. 그 전에는 그냥 전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것들이 있던 공항이 어디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법 규정 이런 것만 따지기 전에 이 법과 규정을 아우러져 같이 갈 수 있는 안전관리가 무엇인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근영 교수님께서도 이런 항공사고의 원인, 뭐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고 항공사고가 나타나는 원인이 뭐 분석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항공사고를 조사하다 보면은 하나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발생돼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과 가버넌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공사고와 관계되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 관계가 되는데 특히 조종사 또 객실 승무원 또 정비사 이렇게 비행기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과 관련되고 이러한 사람을 자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의 조직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공항공사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생산적인 그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세 분께서 어떤 원인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사고가 나면 아까 저희가 도입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뭐 비행기 예약을 이제 취소한다든지 여행을 안 가게 된다든지 이 불안감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항공기 사고가 우리 관광업계에 주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은 대부분 항공기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여러 도시를 우리가 여행하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슨 배를 타거나 뭐 철도로 여행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지만이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항공기 사고가 우리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뭐 부정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 연말에 이 제주항공,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부산 그 화재 사고, 화재 사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들려오던 이야기들, 그렇죠. 이런 거 되면은 당장 내가 해외에 놀러 가려고 했던 계획도 취소하고, 아니면 또 그 항공사에 대한 어떤 계획했던 것은 또 뭐 다른 항공사로 예약을 막 전환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여기서 더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통상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사고가 났던 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더 조금 중요한 것은 이 조종사나 승무원, 동료 조종사나 승무원들의 사기가 또 많이 떨어지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탑승객, 승객분들의 유가족분들, 이분들은 평생 자기 마음속에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제는 이런 것을 그 교훈 삼아서 뭔가 우리가 항공 뭐 안전 권고를 한다, 이런 거에 더해서 우리가 안전관리 위주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야 어떤 그 여행객들도 항공사를 믿고, 항공을 믿고 또 해외여행을 더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께서는 항공, 호텔, 관광, 경영학 전공이시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관광 산업의 어떤 그런 타격이랄까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전공을 떠나서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이 저희가 변화하고 안전에 대해서 더 우선시하고 효용과 그다음에 가성비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필요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첫 번째가 안전이라는 걸 다시 인식시키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소영 교수님께서 마침 안전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셨는데, 안전한 항공, 물론 이제 항공사 자체적으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어떤 예방과 처벌, 그다음에 국내 항공안전법, 규정이나 법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좀 만족스러운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항공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약 10,000여 개의 국제표준이 있고, 우리 한국의 항공안전법 등등의 그런 국제표준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제표준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에서도 봤듯이 과연 관련된 규정들이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국제표준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국제표준에는 항공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이 90초 이내에 탈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어부산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약 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승객들이 짐을 버리고 몸만 탈출해야 되는데 짐도 가지고 탈출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재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객실에 보관해둔 짐을 버리고 탈출하더라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홍보가 된다면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굳이 내가 짐을 찾지 않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항공 안전, 보안, 이걸 좀 강화하려면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예,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어떤 시인이 말씀하신 건데,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이 문구를 가지고 저는 살짝 이제 변경해서 보면은 우리가 항공 산업을 육성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보면은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돈을 찾아가지고 막 다른 집에 갈 때,
그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못 본 곳 내려올 때 사고가 나면은 문제투성이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과연 여기서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거를 올라갈 때 항공산업을 육성시키고 줄다른 척 할 때도 좀 보면서 가는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법과 규정 이외에 이러한 안전관리 기법 개발인데 이 안전관리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그 과거에는 안전관리 기법이 리액티브 사후 관리였습니다. 사후 관리라는 것은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바꾸자 이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프로액티브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을 하자.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프리딕티브적인 안전관리, 프리딕티브 세이프티 매니저먼트 이걸로 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측하고 예견해서 미리 사전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나 이 운항을 할 때나 위험 요소가 도출되면은 제거할 수 있는 건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실시간에 가서 대응해야 되는 거는 그 실시간에 가서 대응할 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가는 거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러한 어떤 예측된 안전관리 기법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뭐 항공기 운항이든 정비든 여기에 적용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께서는 항공 안전과 보안 어느 쪽을 좀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항공은 보안이죠. 예.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그 류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승객 안전 관련된 부분을 조금 거론을 하셨어요. 좀 시간이 좀 지체됐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부장님은 혹시 비행하시면서 승무원의 안전 데모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사실 여행하다 보면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에서 이제 데모를 하시잖아요. 시연해 주시는데 잘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승객으로 탈 때는 조금 제대로 안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유심히 보시고 굉장히 경청하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런 분위기와 이런 시점에 이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안 되는데 참 이 비극적인 사고가 앞으로의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단초가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참 저희가 지금까지 그 항공 사고의 어떤 추이라든지 원인 좀 짚어봤는데 이 지방공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충남에서도 지금 지방공항을 추진 중이고 또 가까운 이 대전과 가까운 이제 청주국제공항을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지방공항들이 이제 정치공항이라는 그런 그 참 비난 아닌 비난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공항은 생기지 않습니까? 뭐 지역분들도 편리하게 여행을 이제 다니시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서산공항을 지금 충남에서 추진 중인데 서산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예요. 무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자치단체장께서도 나와셔서 뭐 조류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이제 말씀도 이제 해주시고 그랬는데 서산공항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서산공항 뭐 추진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지 어떤 연구가 있으실까요? 네, 서산공항은 20전투 비행단 활주로를 이용하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방대한 시설을 새로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해당 전투 비행단에서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에 대한 그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다만 문제는 경제성, 시장성이 얼마나 있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항공사가 전혀 취항할 계획이 없는 그런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무리하게 공항을 건설해서 지금까지도 취항이 안 된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정치인들이 추진한 그런 공항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한 욕심을 냈다.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취항할 항공사가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산공항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서산공항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점도 그 신경 써서 안전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좀 전반적으로 좀 짚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뭐 좀 짚어주실 만한 분이 있으실까요, 예. 교수님?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서산공항. 참 서산 군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고 싶겠죠. 서산시장, 예. 서산시장 예,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가고 싶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공항 정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사람인데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공항이 몇 개입니까? 지금 사실 국제공항 8개, 예. 국내공항 7개, 총 15개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게. 거기다가 사실 보면 또 민군 겸용공항도 8개. 네. 지금 이 울진공항은 이야기도 안 드렸어요. 네. 사실. 그런데도 이 15개인데 지금 또 뭐 서산공항 그러지만은 또 우리 가덕도 공항, 새만금 공항 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저는 공항 정책과 고속철 정책이 좀 한번 연결시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두 사람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출발을 해가지고 부산시청까지 가는데 공항 정책에 따른 항공기로 가는 게 빨라요, 고속철로 가는 게 빨라요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KTX 기차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보니까 평균 시간을 따졌을 때 예. 고속철로 가는 것이 빠르거나 같거나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공항 정책이 뭔가 좀 교기를 갸우뚱하게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또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서산공항을 만들었다 하면은 노선을 어떤 거 할 거냐. 국내선이냐, 국제선이냐. 국내선 해야 제주 가는 걸 거고 국제선 어떤 걸 할 거고 여기에 이용하는 고객이 누구냐 하는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KTX 이야기했었는데 2031년도에 서해안 KTX가 갑니다. 인천발 홍성까지 가는 KTX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과 이것의 이 하늘과 땅이지만은 빨리 가는 걸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업성과 수익성과 우리나라의 운영 유지성 이런 것을 다 좀 크게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 지역민들의 어떤 여행 편의나 항공 편의를 위해서는 뭐 추진을 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비라든지 안전성 여러 가지 대책을 필요로 하는 거에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소영 교수님께서는 또 지역에서 또 이런 또 저 연구를 하시니까 서산공항 관심 좀 있으시겠습니다. 네, 꽤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네. 21년도에는 뭐 신문에 뭐 개항 촉구해야 된다 뭐 이런 칼럼들을 몇 차례 썼습니다만 아 교수님께서 촉구를 이제 주장을 하셨군요. 예. 했었지만 예. 지금은 개항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거에 선행되어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 보강 대책을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공항 건설이 추진되어야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취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이게 시간을 다퉈서 빨리빨리 할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지 뭐 경제성 이런 네.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서산공항 추진과 함께 청주공항 할주로 연장 방안도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청주공항 역시 공군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이 청주공항 활주로의 연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초급장교 시절을 청주공항에서 그러셨어요? 보냈습니다. 예, 예. 지금 청주공항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활주로가 2개가 있는데 충북지사님께서는 활주로 하나를 더 높자 그런 운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지금 청주공항은 군 활주로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군 활주로는 민간 활주로에 비해서 길이가 좀 짧은 편입니다. 한 2,750m 정도. 보통 민간 활주로용으로는 3,000m 이상이 되어야지 747 같은 대형 항공기가 취항을 할 수가 있고 747 같은 대형 항공기가 취항하면 지역의 물류,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활주로 연장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무안 사고를 계기로 활주로는 약 국제 규격인
3,000m 이상으로 증설하는 것에 저는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저도 이제 뉴스를 접해 보면 청주공항 상당하거든요. 이용객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활주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연장 추진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저도 이 청주공항 증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우선 그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사실 대표 공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에서 공항이 난립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사실 보면은 우리 국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충청권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대표 공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런 방안이 수립이 돼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리상으로나 고속철 이런 거 봐서도 뭐 오송역에서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청주공항은 적극적으로 많이 돼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청주공항 이용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제주도 갈 때나 외국 갈 때도 가능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공항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은 이제 조금 좁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군용 공항이기 때문에 군용 항공기들이 위주로 이렇게 되는 건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좀 확장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활주로 연장. 그다음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청사도 좀 이렇게 근사하게 좀 증축해가지고 좀 외국인들이 거기 왔을 때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이 정도되는구나 하는 걸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국토부에 제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좀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께서도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충청도민으로서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국토부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근거를 무시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과 방안들을 보완책을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공항의 활주로가 연장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세 분께서는 이제 연장이라든지 공항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외국의 그리스의 유명 관광 섬의 그 공항을 가봤는데 청주공항보다도 작아요. 작은데 사람 엄청나거든요. 뭐 유럽 전역에서 이제 몰려와서 그런 어떤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연장이라든지 확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 서산공항 추진과 청주공항 얘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지방공항의 어떤 그런 실태 지금 이게 언뜻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안전과 수익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제성을 뭐 항공사가 취향을 할지 그것도 확보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전과 수익 두 가지를 다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항공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과 그다음에 수익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안전만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항공사가 파산하는 뱅크럽시 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또 어떤 수익만 추구하다 보면 또 무리한 운항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의 이론에서는 이 안전과 수익 사이에서 그 공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세이프티 스페이스, 안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든 공항공사든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항공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그 이익이 발생되는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조종사나 승무원의 채용이라든지 교육 훈련 또 충분한 정비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대형 항공사들은 그런 여력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생겨난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비행기 대수도 적고 또 항공산업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항공사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네. 정부가 뭐 훈련센터를 설립해서 시뮬레이터를 도입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외국에 맡기고 있는 정비를 이제 우리 토종 정비 회사가 설립돼서 우리 소규모 저비용 항공사도 이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께서 아까 KTX 말씀하시면서 네.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이제 이런 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그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공항 좀 세워줘. 우리도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자치단체라든지 이제 여러 군데서 이런 걸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토 균형 발전과 비수도권 탈피 이런 식의 어떤 정책과도 이제 맞물리는 상황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방 공항을 계속 세우자는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안전과 수익의 어떤 그 보완책이라든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지방 공항에 지금 현재 뭐 더 증가하려고 하는 것도 네. 저는 굉장히 아까도 조금 이제 소극적인 어떤 건데 네. 지금 현재 있는 공항도 운영이 굉장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공항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 이 교수님도 대학에 계시고 하지만은 어떤 항공 운항과를 가지고 있는 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양성하는 교육 비행 훈련 시설이라든가 또는 각종 항공에 관계된 이런 시설들을 좀 더 지금 유휴랄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예. 그쪽에 있는 공항에다가 전부 좀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큰 틀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내서 이 지금 현재 유휴공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신설공항은 계획된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예. 그러나 추가적인 것을 더 고려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제를 좀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어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보면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휘둘려 가지고 막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실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국제공항, 국내공항 15개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새만금, 가덕도 가면 17개 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이거 전부 해가 17개 지도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럼 한 곳에 한 개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뭐 보면은 그래도 지방 균형 발전하지만 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를 놓고 전체적으로 항공시설이 어떻게 되냐를 좀 따져봐서 사실 요 공항에서 요 공항까지 거리가 짧은 곳은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공항도 있어요. 네. 이런 공항들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항공 관련한 모든 것을 이제는 유휴공항 시설에 모아서 좀 운영을 하는 것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소영 교수님께서는 항공 전문 인력을 이제 배출을 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지방공항도 많이 생기고 항공 수요도 많이 생겨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익과 안전 어떻게 보세요? 저야 많이 생기면 좋은 사람이라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 마인드를 그런 마음으로 예. 좀 이렇게 공항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방 균형 발전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이런 거에는 너무 연루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철저한 경제 분석이 먼저 앞서야 되겠구나. 예.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거기서 수익이 창출이 돼야지 공항은 그렇지 않으면은 안전과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열악해질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좀 경제적인 이 부분을 많이 부각해서 보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 비극적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났지만 지난 설 연휴죠. 인천공항 이렇게 화면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항공기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이제 가시고 이제 이렇고 제가 전해 듣기로 이제 올 추석도 연휴가 이제 기니까 벌써부터 그 항공권 전쟁이란 그런 말도 들리거든요. 이제 하늘길이 계속 붐비고 있습니다. 수요도 계속 늘어날 테고. 우리 안전과 관련된 인력과 조직, 체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안전 관련한 인력의 양성과 훈련 또 감독 이런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항공 안전이 문제가 돼서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2등급 처분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항공안전본부도 설립하고 그래서 항공안전평가 세계 1등도 2008년도에 기록한 적이 있는데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서 그에 비례하는 그런 항공 전문 인력은 양성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또한 정부에 있는 조직의 전문성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청 설립을 비롯한 그 정부의 조직을 현대화하고 전문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항공사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항공사가 인천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공사 통합하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공항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어떤 정보의 교류라든지 전문성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력, 조직의 문제, 또한 예산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늘길이 이제 붐비니까 당연히 항공기 수요도 늘어나고 비행기가 더 많이 떠서 운항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그 안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충분해야 될 텐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우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선진국이 무엇인가? 우선 돈이 많이 벌고 또 잘 살게 해주고 복지국가가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전이 뒷받침돼야 된다. 네, 그렇죠. 안전이 뒷받침되면 안전한 나라 이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고가 없이 즉 어떤 물리적인 아픔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그 잘 살잖아요. 사실 선진국 됐다 하지만은 네. 가끔 이런 항공사고 이렇게 아픔 사고가 이렇게 터지니까 예. 이것이 참 마음 아픈데 예. 어떤 고도의 성장, 성과, 이익 이런 것보다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네.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안전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네. 저는 이제 우리 통상 보면 이래 엄지척이라고 이런 네. 표현 하잖아요. 이거 네. 이제 옛날에 벌써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120년 전에 미국 철강회사 그 게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좀 우수한 품질을 많이 만들어가 돈을 벌어보려고 이렇게 했다가 자꾸 산업재해가 발생하니까 네.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안전을 제일 우선을 하자. 그래서 안전을 우선하고 두 번째 우수한 품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산업재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엄지척을 내세우면서 네. 안전제일이라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엄지척이라서 안전제일이라는 네. 것이 나왔다라는 네. 이야기도 하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조직의 어떤 그 인력, 자격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도 자격증 시대잖아요. 네. 이런 자격증 시대에 우리 항공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요. 이거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있는 자격증인데 지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안전관리, 항공교통안전관리, 그다음에 철도안전관리, 그다음 항만, sak도 이런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이 자격증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인기 없는 게 뭐냐면 우리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물론 뭐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종사, 면장이 있고 정비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것을 커버해서 한다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관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항공회사나 항공조직에서 자격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해줬을 때는 안전이 더 배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소영 교수님께서는 이런 항공 안전과 관련된 항공 보안과 관련된 이 교육이라든지 우리 정부 기구 좀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대한항공도 그렇지만 항공사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수준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도 뭐 국제적으로 언제나 1등을 하듯이 최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걸 보면 이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뭔가 체계화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서 저는 인력이 조직이 충분한가에 대한 말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제자가 이제 한번 잠깐 왔습니다. 네.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옛날에는 일본을 퀵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일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네. 그 스케줄을 하면 저희가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제자가 스케줄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만 네. 일본을 갔다가 오고 다시 필리핀 클락을 가는 그런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가 여러 가지 고육지책으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는 충분하게 인재를 양성시키고 그리고 그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항공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공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거를 감당할 만한 인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강도 높은 노동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여객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 나눠봤는데 잠깐 지금 이 도심 항공교통 이런 얘기도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 좀 없다고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드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가령 내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드론을 호출하면 그 친환경적인 드론이 조종사 없이 나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아니면 공항까지 모셔다주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사생활 침해 문제, 또 안전의 문제. 과연 조종사가 없는 드론을 내가 마음 편하게 탑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드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 문제가 상당히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드론에 대한 운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을 먼저 태우지 말고 화물부터 해서 충분한 그런 경험과 뭐 태풍이 불 때라든지 뭐 오늘처럼 눈이 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경험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부터 태워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행착오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주에서는 관광형 도심 항공교통 뭐 이것도 준비한다고 보는데 뭐 안전에 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UAM에 대해서 우선 UAM에 있어 가지고는 팩트가 뭐냐 하면은 복잡한 도시 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비용 감소 그리고 탄소 중립 전기 사용하는 거 이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뭐 다른 어떤 분들이 드론 택시 이렇게 하게 택시처럼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이런 건데 도심 내에서 이 착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보면은 어떤 사고도 유발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걱정되고 하는데 이 UAM이 운영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여의도 상공에서 여의도 빌딩 상공에서나 아니면 그걸 이제 버티포트라 그러는데 버티포트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간다거나 뭐 이렇게 가는데 상당히 안전 수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잘 아는 후배가 인천에서 이 UAM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야, 너 이거 잘 돼 있어? 안전장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우선 UAM이 되면은 얘들이 버티포트라고 데서 사람을 태운다거나 해가지고 비행을 갈 때 항로가 뭐냐 하면은 강상공이나 바다상공입니다. 그럼 과연 이쪽으로 왜 가느냐? 얘네들이 추락을 했을 때에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강상공으로 갈 때 그러면 우리 헬리콥터가 제가 저 이제 군에서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 그러셨어요. 헬리콥터가 바다상공을 갈 때는 플룻이라는 것을 스키드에 장착하고 합니다. 왜? 바다에 추락했을 때 거기에 떠 있게끔 하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UAM 같은 경우는 이 플룻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헬리콥터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헬리콥터 타면서 굉장히 안전하다 그렇게 비행했었는데 이 헬리콥터와 UAM의 차이가 뭐냐면은 헬리콥터는 엔진이 아웃돼 버리면 자동 활공을 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코스모스 꽃잎다리에 팽거를 돌려놓으면 끝까지 또르르 돌면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헬리콥터는 자동 활공을 해주기 때문에 되는데 이 UAM이 있어가지고는 여러 날개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한 개가 수톱되면 얘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다른
날개들이 보상을 해준다는데 사실 보상되는 정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예. 그러면 추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랬을 때 안전장치가 뭐냐? 예. 파라포일입니다. 파라포일이라는 것은 낙하산으로 추락하는 건데요. 네.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관광형 UAM을 검토하고 있다. 네. 저는 바로 이거다. 차라리 이거다. UAM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세계적인 추세를 맞춰가지고 네. 잘 보면서 같이 가고 제주도가 잘 가고 있다. 네. 제주시에서 서귀포를 간다거나 또는 그것도 사실 조금 멀어요. 주변의 관광지에서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착륙지나 비상착륙지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보면 좋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소영 교수님께서도 이 UAM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향후에는 가지 않을까요? 예. 근데 시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어쨌든 저도 제주도 관광형 UAM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상 조건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법적 규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된다면 예.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도심 항공, 드론을 활용한 농업, 수송업 등 항공산업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공사고는 사고 확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